여러분, 건강과 사랑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60살의 신혼밤, 저는 어두운 방에 누워 말없이 연주되는 교향곡처럼 뛰고 있는 내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방금 제 남편이 된 박준호 씨의 손이 서서히 저를 향해 다가오는 그 순간, 한 인간의 인생이 마치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는 영화처럼 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1년 전에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던 60살의 이수경. 그때의 저는 지금처럼 인생의 두 번째 장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모든 것은 35년 동안 이어져 오던 결혼이 무너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가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나니 어느덧 넓기만 하던 집이 얼마나 차가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실감났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쌍의 젓가락만이 놓여 있었고, 정막을 배경으로 흐르는 TV 소리만이 그 적막감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함께 해왔던 남편은 어느새 저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낯선 그림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사회에서 저는 행복한 가정의 이미지를 지키려고 애쓰며 버텼지만 그런 저의 내면은 이미 너덜너덜하게 찢겨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저는 제 집 한가운데에서 서서히 고독 속에 시들어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자와 주고받은 문의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저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고도 별로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래전부터 어렴풋이 느끼고는 있었을 텐데, 단지 많은 동년배 여성들이 그렇듯 저 역시 밖으로는 완벽한 가정을 보여주기 위해 참고만 있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전과는 사뭇 다른 묘한 평정심이 저를 감쌌습니다. 가면을 쓴 삶, 진정한 행복보다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에 저는 이미 지쳐버린 자신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별거 선언은 친척들이나 친구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두가 이제 와서 편히 노후를 누려야 할 나이에 별거를 선택한 우리 부부에 대해 수군거렸지만 저는 오히려 처음으로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35년 동안 처음으로 저는 제대로 숨 쉴 수 있었고, 더 이상 완벽한 아내나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사간 작은 아파트는 매우 단출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자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런 단순한 행복은 오직 직접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60의 나이에 홀로 사는 삶이 항상 장밋빛만은 아니었습니다. 비바람이 치는 밤이면 문틈으로 스쳐 들어오는 바람 소리가 고독감을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음식을 해놓고서도 혼자 앉아 조용히 먹어야 하는 식사 시간은 널리 외창게만 느껴졌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사인 60에서 70살까지의 여성 중 거의 40% 가까운 분들이 독거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들 중 대다수가 끝없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적어도 작은 저축과 제 집을 가지고 있는 덕분에 많은 분들보다는 나은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제 선택이 정말 옳았던 것인지 되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큰 사건이 닥쳤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의사로부터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 소식은 마치 찬물을 세게 끼얹은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이 병은 단순히 건강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제가 간신히 쟁취한 자유로운 삶 자체에 대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늙어가고 있으며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남은 인생을 병고와 외로움 속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용기를 내어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병을 맞이할 힘조차 없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들은 저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제는 그 힘이 현실을 직면할 수 있는 담력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습관들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걷고 입맛에 맞는 저당 음식 만드는 법을 익혔으며 3회 앞날에는 아직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적처럼 이렇게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과정에서 저는 박준호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 남편이 되어준 그분, 어떤 나이에도 사랑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단지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용기만 있다면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지요. 공원을 둘러싼 단풍나무 숲에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금빛 눈부신 햇살이 제 발걸음마다 따라다니는 것만 같았죠. 매일 아침 저는 이 새로운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3km 걷기, 육체와 영혼을 위한 치료법이었습니다. 당뇨병은 더 이상 사형 선고가 아니라 제가 매 순간의 숨소리를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주는 엄격한 스승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독은 여전히 구석구석 스멀스멀 기어들어왔습니다. 특히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황혼 무렵 고요한 아파트에 홀로 앉아있을 때면 그 외로움이 더욱 짙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흘러가던 날들 속에서 미국에 있는 딸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좀 더 바깥 출입을 하시고 무엇 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달의 조언은 마치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에 부채질을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장소였죠. 그 웃음소리와 이야기로 가득 찬 방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저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밝은 미소를 지은 자원봉사자들의 얼굴이 모든 불안을 씻어냈습니다. 저는 자성급식 도시락을 포장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는 이 일이 저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선사했죠. 정성스럽게 포장된 각각의 도시락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서서히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풀면 베풀수록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가을날 창밖에서 노란 낙엽들이 살랑살랑 소리를 내며 떨어지고 있을 때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박준호 씨였죠. 처음 뵀을 때 저는 그분의 차분한 외모와 여러 이야기를 간직한 듯한 눈빛에 매료되었습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모든 행동에서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힘줄이 드러난 그의 손은 도시락을 정리할 때 놀랍도록 능숙했고 나이가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도울 때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죠. 그분에게는 뭔가 저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생에서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자주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제 과거에 대해 지나치게 묻지 않았고 60살에 제가 왜 자원봉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무례하게 캐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좀 힘들어 보이자 그는 조용히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제가 당뇨병 때문에 단 것을 끊는 것을 눈치채고는 직접 담근 싱겁게 담근 배추김치를 가져왔죠. 선생님 식이 조절하시는 거 알고 좀 싱겁게 담갔어요. 건강에 좋을 거예요.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들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며 저는 관심과 보살핌을 받는 느낌이 무엇인지 이미 잊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준호 씨가 조금씩 제 안에 죽은 줄 알았던 감정들을 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지관뿐만 아니라 근처 작은 카페에서도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점점 더 늘려갔습니다. 매일 오후 자원봉사 활동이 끝나면 우리는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버스 기사를 한 이야기, 길고 긴 야간 운행 이야기, 어린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느꼈던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으며 모든 이야기는 과거에 대한 존중을 담아 전해졌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무너진 결혼 생활, 자녀가 성장한 후의 외로움, 당뇨병과 홀로 늙어갈 것 같은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상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마치 많은 말이 필요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우리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같은 차양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저를 바라보며 많은 감정을 담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수경 씨, 우리 같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실패한 결혼 생활에 대한 기억과 상처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의 첫 번째 빗줄기가 막 스멀스멀 피어오르려는 바로 그때 먹구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아침 제가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자원봉사자 김 여사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속삭이기 전까지는요. 박준호 씨가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말은 맑은 하늘의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믿었던 박준호 씨의 얼굴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모든 배려와 진심 어린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저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믿지 말아야 할 사람을 믿고 있는 걸까요? 박준호 씨의 과거에 대한 소문은 복지관 안에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한때 따뜻하던 시선들은 이제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진심 어리던 미소는 조심스러움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준호 씨가 여전히 묵묵히 일하는 모습, 하나하나 정성스레 도시락을 포장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의 어깨는 예전보다 무거워진 듯 했습니다. 가끔 그가 무엇인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듯한 아득한 눈빛으로 멀리 바라보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복지관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제 마음속에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 그의 한결같은 배려 속에서 느껴지던 진심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과연 감옥에 갔던 사람을 믿어도 되는 걸까? 라는 물음은 매일 밤을 괴롭히는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홀로 견뎌왔던 외로움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고 다시 한번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제 심장을 옥죄었습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우리는 노숙인 분들에게 무료 급식을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큰 소리로 불쑥 내뱉었습니다. 교도소에 갔던 사람을 이런 일에 둬서야 되나요? 센터 이미지에 안 좋지 않겠어요. 그 순간 준호 씨의 얼굴이 확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개천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오직 살짝 떨리는 그의 두 손만이 그가 느끼는 고통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 씨와 함께 했던 차 마시는 시간, 그가 버스 기사 시절 만났던 승객들에 대해 이야기하던 모습, 타인을 돕는 일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그의 모습이 선연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나쁜 사람일 수 있겠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 사회는 한데 저지른 실수에 대해 너무 가혹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마주치던 그 공원에서 준호 씨를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오래된 단풍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고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실을 알고 싶어요.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 이야기를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 저는 감옥에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죠.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20년 전 밤늦게 버스를 운전하던 중 버스 안에서 강도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는 승객들을 보호하려고 애썼지만 사건은 점점 제어를 벗어났고 결국 한강당이 쓰러져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단지 타인을 지키려는 본능에서 행동했을 뿐인데도 결국 과실치사 혐의로 감옥에 가야 했던 것입니다. 8년, 정말 긴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목매어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자유를 잃었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으며 아내는 주변의 시선과 악을 견디지 못해 저를 떠났어요.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것은 훗날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알려진 후에도 여전히 정과잘하는 낙인이 제 인생을 따라다닌다는 것이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끔 진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채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어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범죄자가 아니라 억울한 상황의 피해자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이유는 그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과거가 현재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이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려 놓았습니다. 저는 준호 씨를 믿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제가 직접 알아본 준호 씨의 사람을 믿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이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빛을 되찾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쬐는 공원에서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안고 있는 두 영혼이 진정한 위로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든 저는 언제나 진실과 진정한 선의 편에 서리라고.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가로등이 하나둘 켜질 때까지를 함께 했습니다. 준호 씨의 과거 진실은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 있는 그의 강인함에 대한 동경심을 더했죠. 자리에서 일어날 때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손 위에 제 손을 올렸어요.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스함은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안도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됐죠. 다음 날 아침, 우리가 함께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의 분위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김 실장님은 우리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준호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만 다른 자원봉사자 분들께서 불편을 호소하셔서요. 전과가 있으신 분과 함께하는 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놀랍도록 담담하게 답했죠. 다른 분들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 준호 씨는 여기서 누구보다 성실히 헌신해 왔어요. 정성껏 도시락을 포장하고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죠. 과거가 아닌 현재의 행보로 사람을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자리에서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는 남을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죠. 우리가 나타나면 설물처럼 조용해지는 대화. 점심시간에 의도적으로 비워둔 자리 그런 어느 금요일 오후 문제가 터졌습니다. 모금된 금액 중 일부가 사라진 거예요. 모든 시선이 준호 씨에게 쏠렸고 그의 얼굴은 순간 청백해졌습니다. 제 가방부터 검사하시죠. 그때 제가 나섰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기 전에 과정을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진실은 밝혀질 테니까요. 그리고 준호 씨를 바라보며 덧붙였죠. 제가 함께 찾아드게요. 거의 2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돈은 직원의 실수로 서랍 사이에 끼어 있는 채 발견됐어요. 그 순간 준호 씨의 눈가를 맺힌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죠. 믿어줘서 고마워요. 이 사건은 전환점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원망 대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여전히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일한다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몇몇은 그에게 다가가기 시작했고 과거의 이야기 대신 현재의 노력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죠. 어느 웃가을 날 일을 마치고 정리하던 중 준호 씨가 말을 건넸어요. 수경 씨, 오랫동안 전하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똑바로 제 눈을 보며 말을 이었죠. 인생이 힘들게 했지만 당신을 만난 것은 가장 큰 기적이었어요. 나 자신으로서 살 기회를 줬을 뿐만 아니라 사랑과 믿음이 편견을 이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줬으니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물려주신 반지예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모든 것, 과거와 현재를 모두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셨죠. 상자를 열리니 소박하지만 따스함이 느껴지는 은반지가 안겨 있었습니다. 수경 씨, 우리 남은 인생 함께 걸어가면 안 될까요? 반지를 보며 그의 진지한 눈빛을 바라보니 가슴 깊이에서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건 공허한 로맨스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지혜로움으로 가득 찬 사랑이었죠. 네, 좋아요. 목매인 대답과 함께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파란도 행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결혼식은 늦가을, 마당에 붉은 단풍잎이 수놓아진 작은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복지관의 몇몇 가까운 지기와 미국에서 달려온 딸만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었죠. 준호 씨가 목사님 앞에서 내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손가락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지만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수경 씨, 당신은 내 인생이 선사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내 작았던 아파트는 이제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신혼 초야, 침실 공기는 살짝 어색하게 맴돌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마지막으로 경험한 지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준호 씨는 내 민망함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내 손을 잡고 창가에 자리한 작은 다찌대로 이끌었습니다. 우리 차나 한잔하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의 입가에 익숙한 온기가 스쳤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든 달빛이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를 바닥에 은은하게 그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마주 앉아 젊은 시절의 추억을, 이뤄지지 못한 꿈들을, 인생이 가르쳐준 값진 교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정을 알리는 시계 소리가 울릴 때쯤 준호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손을 내밉니다. 수경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우리 인생을 걸어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요. 내 손을 그의 손 위에 살며시 올리자 체온보다 깊은 따스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는 침대 앞에 마주 서서 세월의 주름을 고스란히 간직한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준호 씨는 내 거친 손을 들어 올려 오랜 시간이 새긴 흔적 하나하나에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 손의 모든 흔적은 그의 속삭임이 공기를 스쳤습니다. 당신이 헤쳐온 인생의 기록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그가 나를 품에 안았을 때 두 심장의 고동이 하나의 리듬으로 합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날의 다급함이 아닌 인생의 파도를 견뎌내고야 비로소 찾은 자리에서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모든 손짓은 유연했고 모든 입맞춤은 경외로 가득 찼습니다. 서로의 품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고독과 아픔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준호 씨가 내 귀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야 비로소 알겠어요. 지나온 모든 시련들은 오늘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을 주기 위한 시험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품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아침 해가 창문을 통해 비껴들어와 잠든 그의 평온한 얼굴을 따스하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나는 인생이 내게 허락한 두 번째 기회에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나에게 건네는 미소였어요. 좋은 아침, 사랑하는 아내. 아직 잠결이 남아있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라는 두 단어가 이토록 깊은 울림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내려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준호 씨는 계란 후라이를, 나는 미역국을 만들었죠. 작은 주방은 웃음소리와 행복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식사 동안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자원봉사는 꾸준히 이어가기로, 매달 한국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 여행하기로, 주말이면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일주일 뒤 부산에 사는 준호 씨의 남동생이 위중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우리는 서둘러 부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기차 안에서 준호 씨는 창밖을 응시하며 묵묵히 앉아 있었어요. 내가 그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말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부산에서 보낸 2주는 우리 관계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준호 씨는 밤을 새워 동생을 간호하고 지친 몸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날도 반복되었죠.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끈끈하게 엮어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우리의 삶은 서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아침이면 공원을 함께 걸었고 저녁이면 함께 식사를 준비했어요. 주말에는 여전히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모두가 준호 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예전보다 더 따뜻하게 대해주었죠. 어느 별이 총총한 밤, 우리가 발코니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준호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수경 씨,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그는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이어졌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을지라도 당신과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가슴 깊이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 머리가 은빛으로 물들고 마음의 상처 자국이 선명할 때에서야 서로를 찾았지만 그 사랑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시간이 닦아낸 진주처럼 오랜 가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사랑이었죠. 함께 맞는 첫 번째 겨울은 차가운 바람과 초겨울의 첫눈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는데 새로 설치한 난방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모든 공간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었죠. 아침마다 일어나 부엌에서 차를 우려내는 준호의 모습을 보면 날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60의 나이에 맞이한 결혼 생활은 제가 한때 상상하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젊은 시절의 설렘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중심이었죠. 준호 씨는 제가 당뇨약을 제때 먹어야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고,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그의 허리가 아파올 것을 염려했습니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손길로 서로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삶이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지관에서 일하고 있던 저는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고 주변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쓰러졌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 손을 꼭 쥔 채 걱정 가득한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죠. 저혈당이셨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빨리 발견하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그의 눈에 스친 두려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원한 사흘 동안 준호 씨는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제 식이 요구에 맞는 음식을 준비하고 책을 읽어주었으며 더 나은 관리를 위해 인슐린 주사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다시는 내가 위험에 처하는 걸 지켜볼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함으로 가득했죠. 이 사고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함께하는 매일매일이 소중한 선물이었죠. 우리는 함께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의 벚꽃을 보러 가기, 경주의 고차를 방문하기, 그리고 특히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요리 교실은 60살이 훌쩍 넘은 10명의 수강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전통 음식을 가르쳤고
저는 건강을 생각한 요리법을 알려주었죠. 이 교실은 단순히 요리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 경험을 나누고 노년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에 있는 딸에게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딸이 임신했다는 것이었죠. 우리 부부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 씨는 저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되는 거야, 수경아. 그의 눈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시련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준호 씨에게 법원에서 소환장이 도착한 것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그의 오랜 사건이 재심에 회부된 것이었죠. 그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사람들이 날 믿어줄까? 그의 목소리는 불안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과가 어찌 되든 난 너의 곁에 있을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니까 우리는 함께 서류를 준비하고 오래된 증인들을 찾아다니며 항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재판이 열린 날, 저는 앞자리에 앉아 준호 씨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그의 무죄를 선언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저를 돌아보며 한때는 불가능하다 여겼을 행복으로 가득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에서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준호 씨는 술잔을 들며 감동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수경아. 내가 있어서 난 과거를 마주할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그는 제 눈을 깊이 바라보며 속삭였죠. 넌 내 사랑이자 내 인생의 연인이야. 그해 봄,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 딸이 사랑스러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빛이라는 뜻의 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는 우리 가족에게 기쁨의 빛을 가져다 준 존재였으니까요. 이제는 정원 의자에 앉아 준호 씨가 손주와 놀아주는 모습을 바라보면 행복감이 가슴 가득 차오릅니다. 인생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선물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기회까지도. 앞날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해로 우리는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